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배웠던 내용들 다 복습들 하고 오셨지요? 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무슨 얘기 했을까? 많이 지났지요?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법규범의 준말이 우리가 법규라고 했습니다. 법규의 준말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규범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법규범 그러면 이제 규범 중에 하나가 법규범이다. 그러면 규범은 사회규범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도덕규범, 종교규범, 관습규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법규범이었습니다. 나머지 규범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은 이제 공법규범입니다. 공법규범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국가의 행위 기준을 기본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 사인들의 행위의 기준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도 추가가 될 겁니다. 행위 기준을 정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또 그 행위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또한 될 수도 있겠죠. 행위 기준과 판단 기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행위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판단 기준을 정한다는 의미를 또 함께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것이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전자를 우리가 성문법, 성문법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후자를 불문법, 불문법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배웠으니까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문법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원칙이 되고 불문법이 예외가 된다. 반대로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 이제 불문법이 원칙이 되고 성문법이 예외가 된다. 이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원을 먼저 적용을 시키고 없으면은 이제 불문법원을 적용을 시키게 된다 했어요. 성문법을 우리가 효력 우선순위입니다. 효력 우선순위. 효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법 규범이 있는데 만약에 효력 우선이 A 규범이 B 규범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은 A 규범과 B 규범이 충돌했을 때 A 규범의 효력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A 규범에 충돌하고 있는 B 규범은 무효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효력 우선입니다. 효력 우선.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맨 꼭대기에 무엇이 있었냐? 최고법으로 헌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있었고, 다음은요 대통령령이 있었죠. 그 다음은요 총리령이 있었고, 그 다음은요 부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규로 내려갔습니다. 자치법규를 가게 되면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4개가 될 테고, 광역 조례가 가장 위가 되고, 그 다음에 광역 규칙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 조례가 되고, 다음으로 기초 규칙,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성문법원이 없을 때는 불문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문법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거 행정법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원래 맨 처음 원래 공부하는 게 민법부터 공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민법 시간 맨 첫 시간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불문법 그러게 되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판례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관습법, 그리고 조리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습법하고 조리법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조리법이 됐었습니다. 조리는 뭐라고 했어요?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 기준, 그런 걸 우리가 조리라고 하게 된다. 여기서 조자는 무슨 조자다? 통할 조자다. 통할 조자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행위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치와 통한다라는 뜻이죠. 조리법을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원칙이 행정법 영역에 적용되면 그걸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조금 이따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게 되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하게 된다. 여기서 법률관계는 공법과 사법을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나누고 있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공법이 적용되면은 공법상 법률관계, 사법이 적용되면은 사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간단히 봤는데 대륙법계하고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그리고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문법이 우선일까 불문법이 우선일까 뭐 이런 차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문법이 우선이 되고 있는 대륙법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대학들, 법과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법학자들이 강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유가 바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죠. 로스쿨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것은 바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병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판례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유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었던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판단을 내리겠다 이거죠. 이것은 경험을 중심으로 가게 된다 그랬어요. 대륙법계에 우리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는 법전을 중심으로 가게 되죠. 판례를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법전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에 대한 우선 대전제, 요건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 사건은 과연 무슨 사건인가 사실 확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 사건이 과연 이 법에 적용을 시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요건 포섭을 하게 되고 이렇게 3단계로 해석을 해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우리는 양쪽 다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와 미군정 시대를 통해서 일부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역시 대륙법계 영향이 남아있고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라고 했고요. 공법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공법이 되는 것이고 공익이라고 하면 언제나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이라는 것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7개를 나눠가지고 법을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요, 소송 절차, 이건 다 공법이고요. 그 외에도 헌법이나 행정법, 형법, 이런 것들은 국가의 어떤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역시 공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법으로 분류되는 것은요, 민법과 상법 이렇게 있었는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히 틀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공법관계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 액션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액션도 있고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액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익이라는 것은 누구의 사익을 말하는 거다? 사인의 사익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신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만들어질 텐데 뭐가 만들어지죠? 법률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행정 주체도 권리 의무 주체로서의 사람이고 그 다음 행정 객체도
권리 의무 주체로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 의무 주체와 권리 의무 주체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법률 관계라고 하게 되고 행정 작용을 매개로 했으니까 행정상 법률관계다 이렇게 나눴죠. 이게 공행정작용이면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고 사행정작용이면 사법상 법률관계, 이거는 사법관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법관계는 다시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권력적 공법관계가 되고요. 대등한 지위에 있으면 비권력적 공법관계가 될 겁니다. 사법관계에는 좀 특수한 사법관계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뭐였죠? 행정사법관계라는 게 하나가 있었죠. 이름 그대로 행정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맞는데 행위의 목적은 행정 목적, 공익 목적이지만은 하지만 사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정사법관계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사법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목적은 행정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재판할 때 어떤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공법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법관계로 협의의 국고관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고라는 것은요, 국가의 창고, 국가의 주머니, 포켓, 지갑 이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조달행정, 영리행정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어디를 말한다? 공법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행정법 관계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권력적 공법관계에는 그게 외부적 관계인가 내부적 관계인가에 따라서 특별 권력 관계 그리고 일반 권력 관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우선은 권력적 공법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법관계는 아직까지 행정법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통일된 단일 법전도 준비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단행법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흠결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사법 규정의 도움을 받는다. 사법 규정의 유추 적용이 일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법 규정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반대는 이해조절적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이해조절. 상관은 이해관계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관계 문제. 이해조절적인 규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법 원리적 규정엔 다시 두 개가 있었죠. 일반법 원칙적 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거나 권리남용의 원칙이라거나 적당한 처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공법관계에 전부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해조절적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붙었었습니다. 얘는 권력적 공법관계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영어포괄 처분을 여기서 일을 하다가 단란주점이었나요? 하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한테 다시 영어포괄을 해줬을 때 그것이 상법에 위반돼서 위법하다 이런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었네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뭐예요? 권력이 분립되었다라는 얘기죠. 권력이 분립되었다. 과거에는 절대왕정 시대 사람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지배한다? 법이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법이 지배한다, 즉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지탱을 하는 산발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산발이가 바로 권력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권력 분립, 입법, 행정, 사법, 법 제정, 법 집행, 법 적용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고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권력이 분립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수직적 권력 분립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분립이 된 후에 다시 일부 융합이 되어가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형식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과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에서 형식과 실질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있죠.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바로 다시금 권력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결기관은 지방의회를 말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은요, 이건 사무를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일반 사무하고 교육사무, 교육 및 학예관 사무를 구분하시고 일반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우리가 일반 집행기관 이렇게 부르게 되고 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특별 집행기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일반 집행기관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고 특별 집행기관이 바로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재판을 할까? 시작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공무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관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법관이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행정기관이 됐죠? 판사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그 판사에는 한 명이냐 아니면 세 명이냐,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단독 판사와 합의부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합의부는 재판장과 배석 판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우리 행정소송은요, 신중하고 정확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부가 원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1심, 2심, 3심에 심급제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1심이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 같이 단독 판사가 원칙이 돼버리게 되면요 2심이 합의부가 됩니다. 2심이 합의부가 돼요. 그러면 고등법원은 스킵하고 대법원이 최종심 이렇게 해서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가 1심 그리고 합의부가 2심 그리고 대법원이 3심 이렇게 갈 텐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행정소송은 1심 자체가 합의부이기 때문에 1심이 합의부 그래서 2심이 고등법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3심이 되는 것이었었죠. 재판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재판은 법원의 의사표시를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게 되는데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3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원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법관이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의사를 표시하는 재판작용에는 판결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판결이라고 하게 되고 거기까지 이르기 위한 중간 절차에 관한 판단을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관이 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명령은 우리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재판작용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만약 1심에서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었다고 치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따진다 라면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것은 어떤 재판작용인지를 불문하고 전부 다 상소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한 상소, 불복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었지요.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게 되고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항고를 그냥 재항고라고도 부를 뿐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봤고 상소까지 해서 실체법과 절차법 외에는 맨 앞에서 처리를 했었지요. 규범이라는 거, 법규범이라는 거는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위 기준. 그런데 행위 기준을 정하는데 행위에는 자귀행위와 부자귀행위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서 자귀도, 부자귀도 둘 다 권리와 의무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 기준을 정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은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 법은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실체는 바로 권리 의무가 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실체를 정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하게 된다.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게 되고 그 권리 의무를 담는 그릇을 정하는 법을 절차법이라고 하게 된다. 다시 말해 권리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조직법과 작용법과 구제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작용법 부분이 바로 실체법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고 구제법 부분이 바로 절차법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 정리를 쭉 한번 해봤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저께 했던 내용 다 기억나시죠? 전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몰 스텝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스몰 스텝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스몰 스텝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쪽에 주간식 같은 경우에는요. 22시간으로 막았습니다. 22시간. 70년간 기출된 모든 문제,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그 다음 세무사, 외무고시, 경찰간부, 해양경찰간부, 경감승진, 여기까지 해서요. 변호사 시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까지 모든 문제를 다 모았어요. 다 모은데 한 문제 자체가 한 페이지란 말이죠. 한 문제가 길잖아요. 긴 거를 전부 핵심만 간추려서 문제만 뽑아낼 수 있게 두 줄로 다 줄였어요. 두 줄로 다 줄인 거를 전부 제목을 붙였어요. 모든 사건의 제목을 붙이고 그것을 전부 해설을 했어요. 전부 해설을 했는데 총 러닝타임 22시간입니다. 그게 듣고 이거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면 못 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그쪽에선 그걸 제가 토막 사례라고 불러요. 토막 사례라고. 그냥 그걸 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도 900페이지였습니다. 쟤네들도 90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900페이지입니다. 이 900페이지 이게 정말 아직은 저도 그냥 강의하고 합격하고 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많이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행정법은 없는 과목이었으면 좋겠다예요. 언제나. 어느 시험이든 행정법은 없는 과목이었으면 좋겠다. 5과목을 보는 시험이면은 우리는 4과목 합시다. 4과목 보는 시험이면 우린 3과목 합시다.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상당히 편안해져요. 객관식 시험 볼 때 우리가 장난삼아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6번부터 또는 11번부터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남들보다 뭔가 좀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편해서 더 정확하게 맞춰요.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남은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과목을 보는 시험이다. 그러면 4과목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한 과목을 내가 접어놓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만큼 집중도 잘 되고 자기 관리도 잘 되고 그럽니다. 스몰 스텝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많은 고민 중이니까요. 뭐가 하나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품이 하나 나오기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시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 행정법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거조차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900여 개 개별법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법이란 머리, 몸통,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총론은요. 몸통과 다리 부분입니다. 몸통과 다리 부분. 작용법, 구제법 파트가 되는 것이고 법치주의 도입,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우리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정학과는 조금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 우리 본 적 없고 따라서 공무원들이 뭐를 구성합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죠. 행정기관이. 그렇죠? 행정기관이 손발이 돼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국가는 사람이다. 국가는 사람이죠. 국가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법인이다라는 얘기죠. 법인이다. 법인에는 공법상의 법인이 있을 수 있고 사법상의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은 사법상 법인이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는 공법상 법인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법인이 추가로 조금 더 있지요. 그런 걸 우리가 기타 공법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타 공법인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됐었는데요. 공공조합이라고도 불리우는 공법상 사단법인이 있고 공재단이라고도 불리우는 공법상 재단법인도 있고 공기업이라고도 불리우는 공법상 영조물 법인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국가는 공법인에 해당을 하겠죠. 행정기관이 잘못하면 공무원이 잘못하면은 누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제 손발이 잘못하면 제 손이 누굴 때렸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제 손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은 국가가 잘못을 한 거니까 국가가 대신 책임을 질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름이 틀렸죠? 2번 틀렸죠? 그래요. 어저께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도 밤에 화내셨죠? 화내는 대통령 전 정말 좋아합니다. 웃는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내고 있다는 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들 중에서 지금까지 최초 대통령이죠.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지금까지는 대통령들이 뭐 하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일하는 대통령, 이후에는 다 일하는 대통령이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드렸다고 했고요. 문재인은 공무원이다. 사람이 맞고 대통령은 기관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내용이야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의 대명사. 행정법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거 학교에서는요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거 그리고도 모르는 거 그게 바로 뭐야?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모든 논의는 행정행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행정행위 VA라고 우리 쓰기로 했고요. 행정의 개념 요소 5가지 기억하시게 되며 첫 번째는요.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법행위여야 된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요. 권력적 단독행위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했지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건 건보공단의 인사조치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구체적 규율이 아닌 건 행정입법이죠.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 그 다음 법 집행이 아니라는 것은요. 법 제정과 법 적용으로 입법과 사법 작용은 아니라고 했고 공법행위가 아닌 건 사법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사법행위를 말하죠. 권력적 단독행위는요. 권력이라는 것은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대등한 지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단독행위라는 것은 계약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합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요. 외부 관계에서 행해지는 외부 행위라고 했고요. 내부 행위, 권한 위임이라거나 동의부동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은요. 권리 의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여야 된다. 법적 행위여야 된다라고 했죠. 사실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서 오토마이어가 나왔었습니다. 오토마이어한테 제자가 뭘 물어봤어요? 법치행정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그래요. 법치주의가 도입되고 그것이 입법 영역과 행정 영역과 사법 영역에 모두 적용이 될 텐데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좁게 보시는 분들은 2개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포함시키시는 분들은 3개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죠. 법규 그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법규라고 했어요. 그 행위 기준, 권리 의무 정하는 법규 뭐로 만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법률로 만들어라 이거죠. 법률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법률로 법규를 만들기로 했죠. 법규는 행위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 법률 안에 행위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고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예, 법규를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되고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거, 예, 우리 한국행정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해는 1984년도에 있었습니다. 1984년도에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됐고요. 행정심판법이 최초 제정됐습니다. 그래요. 1984년도가 가장 중요하다면 행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였다? 2차 대전이라고 했죠. 2차 대전 전후에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뀌었는데요.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해보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질적으로는 엄격하게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을 과거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했었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나치는 악법을 만들어서 악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요. 악법도 법이다. 이제 그 시대는 갔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권력 융합에 따라 법규 명령도 법률의 범위 내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협의의 법률이 광의의 법률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협의의 법률이 광의의 법률로 바뀐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만 법률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만 법률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위헌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라는 것이죠. 위헌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다음 법률 유보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법률에 맡긴다. 법률에 맡긴다. 조심해야 됩니다. 법률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법률을 어디까지를 법률이라고 했어? 법규 명령까지를 법률이라고 했죠. 그래요. 법규 명령의 근거를 두고 있어도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됨은 없는 겁니다. 법률에 맡긴다라고 했어요. 의회에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의회에 맡기는 건 우리가 의회 유보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에 맡기는 건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 행정에 맡기는 건 행정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회 유보, 법률 유보, 행정 유보는 각각 무엇에 그 판단 권한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회에 맡긴다 그러면 오직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만 근거를 둬야지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 유보 이렇게 되면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의 근거를 두고 있어도 역시 법률 유보에는 위반됨이 없는 겁니다. 행정 유보라고 하게 되면 철저히 행정부의 권한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고 행정부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유보라는 것은 맡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우위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무엇의 우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법률의 우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법률 우위 원칙이 되는 겁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률 적합성 원칙에는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법률 유보를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법률 우위를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적극과 소극. 적극이라는 것은요,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지요. 소극이라는 것은 조금 더 약하지요. 언제나 총량은 동일합니다. 총량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률 유보가 적극적이라고 하게 되면 적용되는 영역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우위가 소극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적용되는 영역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법률 유보는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법률 우위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률 유보는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다. 따라서 이것은요, 모든 행정 영역이 아니라 일정한 행정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얘는. 그 다음 법률 우위는 있는 법에는 위반하지 말라 이겁니다. 있는 법에는 위반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행정 영역에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을 받게 된다.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지요. 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입니다. 근데 불문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런 말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법률 유보는 언제나 성문법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하지만 법에 위반되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요, 그 법에는 불문법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법률 유보 원칙의 법률은 오직 성문법만을 말하는 것이고, 법률 우위 원칙에 있어서의 법률은 성문법원과 함께 불문법원도 함께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복습 다 끝났네요. 복습하는데 약 한 30분 걸렸습니다. 이제 행정구제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행정법의 체계는 머리와 몸통과 다리, 조직법과 작용법과 구제법, 행정법의 정의 중에서도 행정의 조직, 작용, 그리고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구성이 된다. 이 머리, 몸통, 다리가 하나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결국 하나의 유기체로서 행정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행정법의 종착역은, 행정법의 연구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다? 구제 방법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배우게 되는 조직법과 작용법은 중간 정차역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행정법의 다리입니다. 행정법의 다리. 행정구제법. 먼저는요,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에 하나를 좀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방금 전까지는 오토마이어가 뭐라고 했나요? 법률의 법규창조력과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가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그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법률 유보, 법률 우위 두 개만 이제는 떠올리십니다. 두 개만 떠올리시겠습니다.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 일정한 경우엔 법의 근거를 둬야 되고,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텐데요.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근데 만약에 법의 근거를 둠이 없고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법에는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법률에 의한 행정입니다.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법률에 의한 행정, 법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법치행정의 원리의 기본은 법에 따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법에 따라 행동을 하라고 했는데 국가가 법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않으면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행정구제제도입니다. 그 구제제도가 또한 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법에.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이라는 내용까지를 담아서 법치행정의 원리가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어디서 완성된다?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에서부터 완성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정규 강의를 들어가시게 되면 판례를 보시게 될 텐데, 판례를 보면은 우리가 배운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전혀 다른 결론으로 막 연결시킬 때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그럴 때마다 얘네가 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법치행정의 원리상. 이래버려요. 법치행정의 원리상 받아주자. 법치행정의 원리상 소송도 받아주고, 법치행정의 원리상 소송을 인용해주고, 법치행정의 원리상 손해배상을 인정해주고, 법치행정의 원리상 구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입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치행정의 원리에는 오직 법에 따라 행동하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구제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다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법률에 의한 행정은요, 행정작용법 파트입니다. 행정작용법 파트예요. 그 다음에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은 행정구제법 파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행정법이 포함된 시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승진 시험 볼 때 있죠. 뭐 이럴 때 행정법 시험 볼 때는 구제 파트보다는 작용 파트를 집중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거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찰들을 되게 오래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요. 근데 경찰들 시험은 대부분이 작용법이에요. 대부분이 작용법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거죠. 총 쏠 때 이거 조심하고, 예, 레이저건 뭐 테이저건 쏠 때 이거 조심하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드렸죠. 지난번 수업 때 그런 얘기 드렸구나. 테이저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안 쏘시겠지요. 그죠? 여러분들은 쏘실 일이 전혀 없으시겠습니다. 그죠?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뉴스에서는 좀 이름을 너무 저렇게 했어요. 좀 이렇게 정식 명칭을. 어저께 뉴스에서도 예, 그 5.18 때 크레모아를 광주로 가져갔는데요. 그걸 클레이모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클레이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크레모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죠. 크레모. 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만 알아듣는 얘기를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 놀이동산 가서 타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꽝 하는 거야. 꽝 하는 거. 그 쉽게 말해갖고 그 뻥튀기 빵 하는 거 있잖아요. 빵 하면 꽝 울리잖아. 그냥 그 정도인데 저쪽 산에서 크레모아를 땅 터트리면요. 이쪽 산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돼요. 엄청난 파괴력이죠. 예, 그거를 광주 시민한테 예, 가서 터트리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클레이모 이래 버리니까 테이저건은 뭐야? 테이저건은 전기 쏘는 거예요. 전기. 그 뭐 나중에 우리 판례 보다 보면은 예, 현직 경찰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딴 얘기 안 하려고 내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한 요까지만 끝. 예. 그 판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스총을 쐈는데 손해배상 판례입니다. 가스총을 쐈는데 상대방의 눈이 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스총에서 나간 고무탄이 상대방의 눈을 실명시켰다 이거예요. 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현직 경찰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현직들이 예, 그때 제가 30대 중반 때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40대 중반이지만 10년 전이야. 그래서 그때 30대 중반인데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중반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 생활 되게 오래 한 분들이죠. 난리가 났어. 이 판례는 거짓말이다. 막 옆에서 아닙니다 형님. 막 난 내가 그걸 군대에서 실탄이나 쏴봤지. 그 가스총을 쏴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너무 궁금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바로 서울로 전화를 하는 거야. 청으로 전화를 딱 해갖고 야 가스총이 탄 안에 있어 없어 이게요. 그러니까 가스만 나가는 것인가 실제 고무탄이 들어있는 것인가. 본인은 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가스만 나갔었다 이거예요. 분사기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그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은 자기 업무는 그 사람이 최고 전문가잖아. 그 담당 직원이 그러는 거죠. 형님, 요때까지는 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탄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분사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탄이 있던 시절이 맞는 거죠. 네. 쓸데없는 얘기 여기서 오늘 이제 수업만 진도 네, 그렇습니다. 예, 열차를 정상적으로 달리게 하자. 탈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 법치행정의 원리를 법치주의의 레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행정작용의 가장 기본은 바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처분을 가지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주행을 해야 되며 만약 행정처분이라는 열차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고 여러분들이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차의 레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차의 레일을 벗어나서 탈선을 하게 되면은 그 열차는 위법한 행정처분 열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야?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라는 얘기죠. 네, 성문법은 눈에 보이는 레일이었고 불문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일인데 예,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위반하면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처분은 우리가 배운 행정행위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판례는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차의 레일에는 불문법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건데 뭘 말하는 겁니까? 조리법입니다.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했죠. 비평신작 목동 부실사입니다. 비평신작 목동 부실사 이렇게 있어요. 요건 이제 조리법 뭐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불문법의 원리였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이치에 맞는 판단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당시 공의 하나님의 불문법 원리였었습니다.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모두 목동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최소한 주일날 일요일만큼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까지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목동은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다리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양을 칠 수가 없겠죠? 배고파 죽을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는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평은요,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은요, 신뢰보호 원칙이죠. 다 문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는 자기 구속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목은요, 목적 위반을 말하고요. 동은요, 동기 부정을 말합니다. 부는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실은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고, 사는 사실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행정법의 조리법입니다.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따라해야죠.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아멘이라도 한번 하든지.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할 때까지는 진도 안 나가.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네. 괜찮습니다. 공무원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닐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숙기가 많이 없어도 됩니다. 다른 시험에서 이제 화를 내요. 다른 시험에서. 왜 화를 낼까? 공무원 뺀 모든 세상의 시험은 전부 기본이 영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뭐 해서 먹고, 간평사 노무사 갖고 있으면 뭐 해서 먹을 거예요? 이거 다 장롱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야? 다 빌딩 타야 됩니다. 빌딩 타야 돼. 타면서 영업 뛰어야 되거든요. 왜 빌딩 왜 웃어요? 보험석에서 FC 갔다 오르셨나요? 빌딩 제대로 된 스파이더맨 돼야 된다고요. 스파이더맨 안 되는 자격증은 다 장롱면허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소리 안 지르면 수업을 안 해요. 너희들 소리도 못 지르는 것들이 이 시험 합격해서 뭐 할 거야? 여기선 그러지 않겠습니다. 탈선하여 달리는 열차, 정상적으로 달리게 하자. 달리는 열차입니다. 자귀행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탈선하여 멈춰선 열차, 부작입니다. 그렇죠? 위에는 자기고요. 밑에는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행정처분이 열차가 법치주의하는 레일을 탈선하여 달리고 있다면 크레인으로 열차를 끌어올려서 다시 레일 위에다 올려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심판기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소송이라면 법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심판이라면 누구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애가 심판기관이 됩니다. 크레인. 이것은 행정청의 자귀행위의 문제를 말한다. 자귀행위의 시정조치를 구하는 행정쟁송이라는 게 있는데, 쟁송의 쟁은요, 다툴 쟁자입니다. 다투는 방법은요, 심판과 소송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시정조치를 관할하는 크레인 운영업체. 크레인 운영업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무슨 제도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행정심판은 크레인 운영업체가 바로 행정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크레인 운영업체가 바로 사법부 소속의 법원이 되는 것이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정쟁송이라고 부르고요. 행정쟁송의 다른 이름은 불고기버거. 불복입니다. 불복입니다. 햄버거 드지 마세요.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햄버거 먹을 돈으로 식사하십시오. 햄버거 먹을 돈 식사하십시오. 의미 없는데 돈 낭비, 건강 낭비 하지 마시고
컵밥은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네. 신림동 쪽에 있는 떡볶이집, 술집 사장들한테 제가 가서 계속 얘기를 해요. 컵밥을 팔아라. 학생들 생각한다면 컵밥을 팔아라. 근데 아무도 안 팔아. 정말 장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그렇죠?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입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였어요. 아이템이 좋죠. 네, 탈선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레일을 벗어나면 위법이야. 레일을 벗어나면 위법인데 위법의 정도가 우리는 두 개로 구분되죠. 그건 바로 뭐냐면 행정처분이라는 행위에는 특유의 효력이 있는데요. 그 효력을 뭐라 불러요? 공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공정력. 국가의 행위는 우선은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선은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따라서 아무나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저건 잘못된 거야. 나 무시할래. 저거 잘못된 거야. 나 무시할래. 이래버리면요. 국가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의 행위는 공정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주는데 제거할 수 있는 기회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구하는 거고요.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뭐죠? 그거는 그 잘못된 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반성해서 스스로 취소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과 심판 합치면 뭐라고요? 쟁송. 쟁송을 통해서 취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를까? 쟁송취소라고 부릅니다. 쟁송취소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요. 우선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취소 사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소 사유에 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취소 사유와 우리가 얘기하는 취소 사유는 조금 다른 취소 사유지만 어쨌든 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력이 없으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법상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효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은 발생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은 행정처분이 태어나는 것이고 효과는 행정처분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이 일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행정처분이 하는 일이 뭔데요? 행정처분이 하는 일은 바로 실체법의 껍질을 까는 겁니다. 실체법의 껍질을 까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잖아. 행정처분이 태어난 거야. 그리고 얘가 일을 합니다. 얘가 일을 하면 법의 껍질을 깹니다. 법의 껍질을 깨면 국민한테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정력이 있으면 취소 사유고 공정력이 없으면 무효 사유다.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큰 잘못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사유입니다. 무효 사유. 취소 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과 소송이 있고 무효 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과 소송이 각각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 부작입니다. 탈선하여 멈춰선 열차 다시 달리게 만들기. 만약 행정처분이 열차가 달리지 않고 멈춰버렸다면 이 정지된 열차를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부작위 상태입니다. 부작위 상태를 또 대상으로 하는 심판과 소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고 심판은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달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열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역시 의무이행 심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자귀가 문제가 되었을 때, 부자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제기하게 되는 행정쟁송의 내용들입니다. 행정쟁송의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1차적 권리구제 제도를 행정쟁송이라고 했죠. 그러면 2차적 권리구제 제도가 바로 밑에 분실한 물건의 보상입니다. 열차가 탈선했죠.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단정차로, 이건 뭐예요? 위법한 부작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위법한 작위든 위법한 부작위든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승객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지품을 분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뭐로 해결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손해배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제도가 또한 마련되어 있다. 또한 마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치면은 1차적 권리구제로서의 행정쟁송, 2차적 권리구제로서의 손해전복, 모든 내용이 간단히 다 언급이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구제법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행정조치의 작용에 의해서 국민이 권리 침해를 당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때 사전적 구제 방법은 우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사전적 구제 방법은 뭐냐면 행정 절차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 절차 제도는 이와 같은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밟아야 되는 절차야. 행해지기 전에 밟아야 될 절차인데 그 절차를 통해서 국가가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권리구제 제도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는 바로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이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1차적 구제제도로의 쟁송이 있고 2차적 구제제도로의 전보가 있었지요. 먼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셔서 나쁜 짓만 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유독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요즘 아이들이 왜 전부 다 그 걸그룹이 되고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애들은 걸그룹이라고 하잖아. 남자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그룹이라고 합니까? 남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예.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네. 아니 남자애들 요즘 그거 하는 거 참 정말 TV 끄고 싶을 정도로 밉상이더라고요. 예. 남자애들이 남자답지 못하고 다 여성화되면 인기가 생기는 건가 봐요. 노래나 하지. 아무튼 그래서 그 애들이 요즘에 그러죠. 그런 거 하려고 연예인 하려고 하죠. 공부 안 하려고 하죠. 공부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들이 뉴스 보고 주변에 삼촌들한테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겠다. 이게 지금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틀린 게 없죠. 애들은 제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세상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항상 잘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본 40여 년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선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받았습니까? 받은 게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일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그러면 되고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 보시면요.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 받았겠어요? 두 가지를 받았겠죠. 택시 영업을 하려면요.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두 번째요. 택시 면허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도 받고 택시 면허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 택시 운송 사업, 택시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개를 받아서 이제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술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먼저 취소당하겠죠? 택시 면허보다 운전면허가 먼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요. 44조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93조에 보게 되면요. 44조에 위반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4조 93조에 근거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취소 처분 받아보셨습니까? 받으면 누가 줍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한테 편지 보낼 겁니다. 네 면허 취소됐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연이어 택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택시 면허는 누가 주고 누가 뺏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건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고 뺏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버스라거나 택시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여객을 태우고 승객을 태우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이 아니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 면허를 같이 취소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운전면허 다 취소당했으면 아무 운전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택시 차량에 운전도 할 수가 없지요. 택시 차량은 승용 차량 분류합니다. 승용 차량 분류합니다. 따라서 같이 다 취소가 돼버렸다. 그런데 갑은 이 택시를 운행을 해가지고 노무와 처자의 생계를 꾸리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택시를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살 길이 막막해졌다. 이 시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는 운전면허를 취소한 게 미안한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요, 택시 면허를 취소한 게 미안한 거예요. 위법하게 했잖아. 그렇죠? 위법하게 한 게 맞죠?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운전면허 취소했고요. 운전면허 취소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연이어 택시면허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잘못했고 지자체도 잘못했죠. 예, 얘네가 이제 돈을 모아, 십시일반 모아서 미안해 하면서 5천만 원을 줬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갑은 아버지가 결혼을 10번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10분이 다 살아계세요. 노모 10명. 노모 10명. 그리고 이 친구도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결혼을 10번 했어요. 그래서 처 10명. 근데 아이를 다 10명씩 낳았어요. 그럼 몇 명이 됐죠? 나 계산 안 된다 지금. 120 나왔죠? 120이라고 칩시다. 5천만 원 줬어요. 가족 120명이면 5천만 원으로 얼마 살 수 있을까요? 몇 달 못 버티죠. 돈 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돈 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해줘야지 구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와 택시면허 취소에 의해서 이 친구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받았는데 이건 돈을 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설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때 이 작용을 바로잡아야 된다. 다시 말해 뭐예요? 운전면허 취소와 택시면허 취소를 다시 취소시켜야 됩니다. 다시 취소시켜서 그 운전면허와 택시면허를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취소의 취소는 부활이거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쵸? 취소는 마이너스니까 부활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이겁니다. 행정심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는 공짜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변호사 쓸 수 있죠. 근데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검색하면 사이트 뜨고요. 거기다가 아무렇게나 막 쓰면 행정심판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법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서 심판해 줘. 엉뚱한 데다가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쪽에서 제대로 된 쪽으로 보내줍니다. 다 해줘요. 그러니까 변호사 없어도 행정심판 할 수 있고 이거는 넣으면은 넣자마자 한두 달 만에 답 나와요. 답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장점이죠.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방법도 있고 비교적 간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비용도 들지 않는 행정심판. 또 뭐가 있어? 이거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무엇도 판단하냐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여도 적법한 행위여도 취소해 주기도 해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부당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부당. 단지 부당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부터 깨야 되죠? 운전면허 취소부터 깨야 되죠.
운전면허 취소가 살아있는 이상 택시 면허 취소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가 택시 면허 취소의 요건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면허가 다 취소당한 사람은 택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당한 사람은 택시 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우리가 깨야 돼? 운전면허 취소부터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앞에서 본 대로 도로교통법 문제잖아요. 운전면허 취소니까. 그쵸? 택시면허 취소는 어느 법? 여객자동차법. 예. 근데 운전면허 취소 어느 법? 도로교통법. 근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 142조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좋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근데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만약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어떻게 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행정심판에서 돈도 안 들고 빨리 다 끝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지 못하면 그럼 소송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행정심판이 의도했던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때는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것은 뭘 느낀다? 행정쟁송과 그리고 손해전보, 1차적 구제와 2차적 구제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실효적이고 효과적이라고요? 1차적 구제가 더 실효적이고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단지 돈 받는 것보다는 뭐예요? 돌려받는 게 낫지요. 돌려받는 게. 이거는 뭐 내 땅을 뺏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5대조, 6대조 다 모셔놓은 선산이 있어요. 있거든요. 저기 괴산에 있어요. 괴산에 있는데 만약 그 괴산에다가 6.25 때도 인민군조차 한 명 들어오지 않았던 그 깡촌 우리 괴산에 거기다 뭐 짓는다고 우리 청정마을에다가 뭐 짓는다고 해서 내 땅을 뺏어갔어. 근데 안 지어. 이랬을 때 쟤네가 내 땅을 뺏어갔다고 그냥 나한테 보상금이랍시고 1억을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땅을 돌려주는 게 나을까요? 땅을 돌려주는 것이 낫죠. 왜? 아니 내가 그 1억이 필요하면 내가 시세대로 땅을 팔 거예요. 그쵸? 내가 원하는데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을 줄 거라면 시세대로 팔려면 10억 받을 수 있어요. 그쵸? 바로 이게 뭐야? 돌려주는 게 1차적 구제고요. 그 다음 보상금 주는 게 2차적 구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비교해도 1차와 2차의 비교에 있어서는요. 1차적 구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훨씬 더 실효적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다? 심판과 소송, 소송과 심판이 포함이 된다.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률 관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라고 하게 되면요. 이제부터 이렇게 기억합니다. 판례나 법에서 공권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권력 하면 그냥 행정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선은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분.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다툰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는데 요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게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잠깐 보시냐면은 뒤를 보시면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학습 순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보세요. 행정쟁송은 소송과 심판으로 구성이 되는데 심판은 소송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 그 말은 소송 먼저 공부한다. 소송을 먼저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소송은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을 목적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주관적 소송은 뭐예요? 나의 주관적 이유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객관적 소송은 나의 주관적 목적이 없이 제기한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주관적 목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기한다는 얘기예요?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제기한다는 얘기죠.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 주관적 소송이다.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 주관적인 목적이죠. 주관적 소송이다. 근데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단순히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면 이겁니다.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면 객관적 소송이다. 근데 여러분들 민사소송에서 이런 객관적 소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긴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유독 객관적 소송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행정처분이나 이와 같은 국가의 행정작용도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우리 행정소송도 소송 절차 자체도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송 절차 자체도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역시 공익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무엇도 역시 소송 제도 그 자체, 절차 그 자체도 역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 소송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처분뿐만이 아니라 소송 그 자체도 공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객관소송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특이한 객관소송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권리구제와 하등 관계없는 소송이 바로 객관적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소송은 주관적 소송과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먼저 공부해야 돼요? 주관적 소송을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 주관적 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공법관계가 있었지요. 공법관계에는 권력적 공법관계가 있고 비권력적 공법관계가 있었지요. 여러분 행정행위는 권력적 행위였죠. 그래서 그 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국가 행위가 바로 행정처분이에요.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국가 행위가 바로 공법상 계약입니다. 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불복 방법이 바로 항고소송이에요. 비권력적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불복 방법이 바로 당사자소송이 되는 겁니다. 연결시킬 수 있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주관적 소송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런데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당사소송을 더하여 학습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항고소송을 공부하고 그리고 당사소송은 항고소송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 뭐부터 한다고? 항고소송부 먼저 한다고. 그 다음에 항고소송에는 우리 행정소송법 제4조에 보게 되면 취소 무효 부작위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소 무효 부작위 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취소용 외의 항고소송이라고 법에서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요?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합한 소송을 취소용 외의 항고소송이라고 그러거든. 그 말은 뭐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아이들이 중요해요? 서태지가 중요해요? 아니 물론 이제 양현석이 성공한 걸 보면은 아이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반대로 양현석 말고 또 한 명 누구 있어요? 그쵸? 이준호. 춤 제일 잘 추던 이준호.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서태지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중요해요? 서태지가 중요하지. 그치? 그거예요. 취소송과 아이들이에요. 취소송과 아이들. 취소송과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취소송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죠? 아이들은 그냥 뒤에서 춤만 추는 거잖아요. 춤만. 얘네들도 그래요. 무효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표현 소송은 취소송 뒤에서 춤만 춰요. 그냥 백댄서, 백댄서. 그래서 취소송을 먼저 공부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쭉 정리하면 취소송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취소송 외항고소송으로 무효부작위로 가요. 그럼 항고소송이 끝나지요. 그 다음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 당사소송으로 확대를 합니다. 여기까지 확대를 하면 주관적 소송이 끝나지요. 그러면 주관적 소송이 끝나면 그 다음 객관적 소송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소송이 끝나지요. 행정소송이 끝나면 그 다음 어디로 확대를 합니까? 행정심판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럼 행정쟁송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적 권리구제 제도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넘어가면 또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쪽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그 다음 넘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는가?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4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6개 조항을 총 5개로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1에서 8조까지가 되어 있죠. 9에서 34까지 가고 있고요. 35에서 38까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39에서 44까지 가지요. 45에서 46까지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선 동그라미 하나 쳐놔보세요. 8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38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그 다음 44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46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시면 그것들이 전부 다 준용 규정입니다. 그것들이 다 준용 규정이에요. 그래서 8조는 행정소송법이 왜 46개밖에 없을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소송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46개밖에 없지? 이상하지? 무슨 말이야? 우리는 우리만의 특수한 절차만 몇 개 정해놓은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이나 법원조직법이나 이런 거를 준용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게 8조예요. 그게 8조입니다. 여기 없는 건 전부 다 나머지 법을 끌어다 쓰겠다. 그게 8조야. 예, 일반 준용 규정입니다. 일반 준용 규정이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은요. 행정소송법은 취소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번 부분은 취소는 혼자 딱 서 있어요. 굳게 서 있습니다. 굳게. 총 몇 개죠? 9조부터 34조까지죠. 34 마이너스 9 플러스 1은 얼마예요? 26. 예, 그쵸. 26. 16이라고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요. 26. 예, 26입니다. 26. 또 해볼까, 딴 거? 예. 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26이죠. 총 46개 중에 26개입니다. 26개. 그래서 취소송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이 바로 취소송 외의항고 소송인 무효와 부작의 준용 규정이에요. 44가 당사자 소송의 준용 규정이고 46이 객관적 소송의 준용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툭툭툭툭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도 이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얘기지요. 예, 그 다음 밑에 있는 손해 전보는, 손해 전보는 우리가 정규 강의가 갖고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기는 좀 힘들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하시겠고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유형만 간단히 비교하고요. 비교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1유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1유형에서부터. 예.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면 행정법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정구제법을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뼈대를 세우고, 하기 위해서 구제법을 먼저 공부하고 앞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받아들이기 편하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뒤에 있는 구제법을 안 하고 서설부터 들어가면 하나도 안 받아들여져요. 네, 하나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미안하고요. 당연히 모를 거란 거 알면서도 계속 이 말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뭐 해야 돼요? 뒤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뒤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꾸역꾸역 끌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도 학생 때 그랬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럼 뒤부터 말해 나한테. 그럼 되는 거잖아. 왜 굳이 책을 앞에서부터 읽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 경제학 책을 읽을 때도 뒤에부터 읽어요. 전 모든 책을 뒤에부터 읽거든요. 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냐면 맨 뒤에를 내가 보고 이해가 되면 앞에 별거 없는 거잖아요. 앞에가 다 이해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앞에 내용을 이미 반영해서 다루고 있죠. 내용을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내가 스스로 상상하면서 연결을 시키는데 성공을 시켰다면은 이 책은 우선 내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여기 좀 힘이 들었어. 힘이 들었지만 이때 생각했던 게 다 앞에 그대로 있어요. 한두 개, 몇 개 내가 잘못 짚은 거 빼고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예요. 행정법은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처음과 끝이 완전히 일치가 돼야 돼요. 완전히. 오늘 아까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저는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놓은 거 보니까 40분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짧게 했지요? 짧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2시간 하신다고 2시간 찍자고 하셔갖고 제가 아니 무슨 오리엔테이션 2시간 하면 학생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치겠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난 30분 안에 막을 테야 그러고 했는데 한 10분 이제 딜레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거기 보시면 분쟁이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이 만드신 분쟁의 유형입니다. 행정법 쪽에서는 정말 탁월한 천재로 불리우시는 분이죠. 신림동에서는 이분 신화예요. 신화. 무슨 신화인지 아세요? 이분이 프랑스 갔다 오셨을 거예요.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 대학생이 돈이 어딨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러 내려오신 거예요. 다행히 저 강의 시작하기 전의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러 서울대에서 신림동으로 뭐 몇 메다 안 되니까 그걸 기어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교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버스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갖고 모 학원의 문을 두들겼어. 강의 좀 합시다 그랬어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잖아, 그렇죠? 어디 대학원 다니는 듣보잡이 내려와서 감히 메이저 학원의 문을 함부로 두들겨. 이러면 사실 무시하거든요. 근데 강의를 시작됐어. 시작이 되고 행정법 당시 강사들이 모두 초타당하고 강의를 포기했습니다. 다 나가 떨어지고 그 교수님 혼자서 당시에는 젊었을 때잖아. 혼자서 완전한 독식을 하신 거죠. 진짜 완전한 천재예요. 이분 논문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학교에서도 강의를 애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재밌게 한대. 문제는 또 엄청 어렵게 내는데 또 강의는 또 되게 재밌게 잘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같은 일반 강사와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싹 정리하시잖아요. 유학 자금을 딱 마련하고 그러면 학원 원장이 그걸 그냥 두겠어요? 돈 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하겠죠. 돈을 싸들고 그냥 갖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딱 털고 난 유학비 다 벌었으니까 가요.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천재.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야 되겠어? 외워야 되겠지? 말도 안 되는 권위의 호소의 오류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합격만 하면 되지 뭐 어디다 호소하면 어떻겠습니까? 인류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1과 3은 방어적 쟁송입니다. 방어적 쟁송. 방어적 쟁송이라는 것은 침익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방어라는 건 뭐예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하고 4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구적 쟁송이라고 합니다. 요구적 쟁송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과 3은 뭐라고요? 방어적 쟁송. 2와 4는 뭐라고요? 요구적 쟁송. 요구적 쟁송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라는 거 그걸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있을 거겠죠. 그리고 제3자가 있을 거겠죠. 그래요. 거기서 상대방이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거는 1과 2예요. 1과 2예요. 그 다음에 그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건 3과 4예요. 3과 4.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1유형은 소송으로만 쳐볼게요. 방어소송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2유형은 우리가 요구소송 이렇게 부르고 3유형은 누가 소송을 제기해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죠. 제3자 방어소송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4유형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죠. 제3자 요구 소송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침입적인 VA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게 위법 정도가 취소 사유면 취소 소송이고 무효 사유면 무효 소송이고 이렇게 제기하면 되겠지요. 네, 심판도 오른쪽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예방적 금지 소송, 예방적 금지 심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직 우리 법에 없는 제도예요. 우리 법에 없는 형식의 쟁송 형식입니다.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이름을 아직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입법자가 아직 이름을 안 붙여줬기 때문에 무명 항고소송, 무명 행정심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유형 가보시게 되면 갑이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수익적 처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다가 거부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게 되면 갑이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무응답 부작위를 하는 거죠. 그래요.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거부하고 부작위예요. 거부하고 부작위. 안 해줘서 문제인 거죠. 안 해줘서. 이래서 거기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거부 처분은 작위잖아, 작위. 작위면은 취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지. 그 다음 무응답은 부작위잖아, 부작위. 부작위면은 마지막 한 개 남아있는 거. 부작위 위협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라인은 뭐라고 했어요? 아직 법에 없는 형식이라고. 법에 없는 형식을 뭐라 불러요? 무명항고소송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익적인 처분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고 부작위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부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심판. 거부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 차이가 뭐가 되는 걸까? 차이가 앞에서 고집을 부린다고 했잖아. 고집을 부린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하고 부작위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예, 거부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부작위도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거부 부작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밑에 왜 저게 없어요? 무명 행정심판. 그게 왜 없을까요? 얘는 의명심판이 원래 있어요. 원래 있기 때문에 무명 행정심판 논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어소송, 요구소송. 방어적쟁소송, 요구적쟁소송이고 그 다음 3유형입니다. 3유형 보시면 행정청이 상대방한테는 수익적인 처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을한테 허가를 해주는 거야. 을한테 허가를 해주는데 그런데 관할구역 내에는 한 명의 사업자에게만 LPG 충전 사업 허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한 명한테만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을한테 해준 이 LPG 충전 사업 허가는 그럼 갑한테는 어때요? 갑은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갑에게는 침익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상대방한테는 수익적이에요. 을한테는. 근데 을한테 허가가 나오면 갑은 절대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갑에게는 침익적이지. 그럼 누가 소송 제기해? 을이 소송 제기해? 갑이 제기해? 갑이 제기해야 되겠지? 갑은 상대방이야 제3자야? 갑은 제3자죠. 그래서 제3자 방어 소송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무명항고 소송이 예방적 금지 소송인 거예요. 예방적 금지 소송.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고요. 예, 갑이 여기서 심판을 제기를 하게 돼요. 이게 제3자 방어적 쟁송입니다. 의무행 심판은 있지만 행정심판에 예방적 금지 소송과 마찬가지로 예방적 금지 심판은 행정심판에도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에 무명 행정심판이 추가가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4유형입니다. 4유형. 사유형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인 을은 공해업체 공장장이야. 공해업체 공장장이고 그 다음에 사인 갑은 얘는 인근 주민 갑이야. 인근 주민 갑이야. 그래서 공해업체 공장장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갑이 행정청 환경부 장관한테 뭘 신청을 해. 뭘 해달라고. 왼쪽에 있는 을한테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좀 해달라고, 쟤 좀 혼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여기다가 대해서 뭘 합니까?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불복해요? 누가 소송 제기해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이 하겠죠. 갑이. 그쵸? 갑이 이 거부에다가 취소를 제기하거나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상대방이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3자가 제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 사유형은 유독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냐면 거부를 기준으로 하면 얘 상대방이에요. 여기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우리가 계쟁처분이라고 불러. 문제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기출에서 계쟁처분. 계는 무슨 계야? 묶일게야. 묶일게. 쟁은 다툴쟁이야. 싸움에 묶여있는 처분이라는 겁니다. 예, 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란 뜻이야. 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을 뭐라 불러요? 계쟁처분이라고. 계쟁처분. 예, 계쟁처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이니 제3자니 라고 얘기할 때 기준은 원처분이야. 원처분. 그럼 여기서 원처분은 뭐냐면 예, 얘한테 행하는 침입적 처분이 이거예요. 개선명령. 시정명령. 이게 원처분인 거예요. 신청을 한 처분 있잖아요.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죠. 그게 원처분이야. 그러면 그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누구지? 사인을이잖아. 사인을. 그치? 그러면 갑은 뭐야? 갑은 시정명령의 제3자잖아. 그치? 제3자. 맞아요? 예, 그렇죠. 제3자죠? 예, 그러니까 제3자가 불복을 하는 건데 갑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달라고 하고 있어?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어? 해달라고 하고 있지.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달라고 하고 있죠. 내가 신청했던 그 행위를 좀 해달라고 하고 있지. 요구소송이죠. 제3자가 제기하는 요구소송인 거예요. 그게 제3자 요구소송이라. 부작위도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심판. 예, 심판도 앞에랑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부작위일 때 소송이면은 부작위 여파인송을 제기하고 심판이면은 부작위를 뭘로 처리해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행정심판에 도입이 돼 있어. 도입이 돼 있어서 이걸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송과 심판을 전부 합쳐가지고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1, 2, 3, 4 유형으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은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나누는 거냐면 몇 유형인지에 따라서 질문되는 논점이 달라져요. 질문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예, 실제 실무에서도 쟁점이 달라져요. 원고하고 피고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쟁점이 바뀌어요. 이게 몇 유형 상황인지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말을 할 때 얘가 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갖고 얘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렇게 말 안 해. 어떻게? 3형이죠?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 4형이네요. 그럼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구구단 외우듯이 1, 2, 3, 4 유형 그대로 틀 외우시고 이제부터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 판례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은 1, 2, 3, 4에다 그냥 다 때려 박으세요. 다 잡히니까. 예, 박정훈 교수님이 실패하는 건 없어요. 1%의 오차가 없어. 물론 제 강의도 오차가 없는데, 예, 그런데 이분은 진짜 오차가 없어요. 예, 오차가 없으니까. 예, 5차가 있었으면은 5유형으로 나오셨을 거야. 그쵸? 5니까. 6차가 있으면 6유형 나왔을 거고. 예. 농담이에요. 예, 못 알아들으셨어. 그래갖고 4유형 나눠놓은 거니까, 예, 4유형은 그대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반이나 했네. 예, 1시간 반이나 했으니까 15분 쉬시고요. 예,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시키고요.